근데 오늘 낮에 없으면 저녁에 많이 없겠죠. 괜찮습니다. 저녁에 너무 없어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55쪽이다, 그죠? 요약집 155쪽인데, 우리 그 저번 주에서 감정평가를 쭉 다루게 될 건데, 오늘 하는 내용들은 저번 주여서, 오늘 할 게 155쪽이다, 그죠?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굉장히 간단해요. 가볍게 보시면 되는 것들인데, 이거는 밑줄 하나만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의 니은,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밑줄. 그래서 그리고 밑에 가로 2번을 볼까요? 가치 발생 요인 밑줄 것이고, 중간에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용성, 효용이죠. 희소성, 그리고 유효수요, 이전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희소성은 상대적 희소성,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 계속 이 수업이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가치라는 내용이다, 그죠?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냐 될 때, 가치가 생기기 위해서는 일단 이걸 형성 요인, 발생 요인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요.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지금 말하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거는 좀 간접적인 요인들, 간접적인 요인,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 가치 형성 요인 세 가지가 있었다, 그죠? 예를 들면 일반 요인, 그리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게 있는데, 일반 요인 어떤 거냐면 인구, 소득,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안 미칠까요? 그죠?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유리한 세금 정책을 변화를 했어요. 그럼 우리 부동산에 조금 영향을 안 미칠까요? 조금이라도? 직접적은 아니겠죠. 직접적인 건 우리 동네 개발되면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정부 정책의 변화, 인구의 변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변화, 금리의 변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그게 형성, 간접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일반 요인은 금방 말한 일반적인 수요 공급 상황들, 그런 것들, 특히 수요 요인들이겠죠. 금방 말한 인구, 소득,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 부동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그걸 일반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요인은 뭐냐면, 우리 부동산 바로 옆에 개발되는 건 아니지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내 부동산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안동, 이 지역에 뭔가 개발이 된대. 이게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직접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영향을 좀 안 받을까?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네, 영향 있겠죠. 아예 영향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동 지역 전체 부동산이 덜썩덜썩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요 지역이 막 이렇게 아파트가 막 들어와요. 이렇게 안동 지역에 우리 여기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을까요? 전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말하는 지역적인 변화 요인이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부동산이 매도가 올랐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개별 요인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우리 아파트도 좀 영향 없을까? 예를 들어 내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우리 것도 좀 영향 안 받을까? 좀 받겠죠. 그러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내가 올리고 낮추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경제 요인들. 예를 들면은 우리 금리 같은 것들도 직접적으로 상관없어요. 근데 금리는 부동산에 큰 영향을 줘요. 금리, 대출. 왜냐하면 부동산을 대출 가지고 사야 되니까, 전에 내 돈으로 부동산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다 대출 않고 사겠죠? 그럼 금리가 높으면 이자 무서워서 누가 사겠냐고. 집을 못 사겠죠. 그러면 대출 않고 사야 되는데 이자가 낮으면 쉽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한다. 이걸 간접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얘를 결국 외우셔야 돼요. 얘를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옵니다. 형이름은 일지개. 우리 이럴 때 하얀 복면 쓴 착한 사람 있잖아요. 일지매. 세대 비슷하구나. 세대 비슷하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이름은 일지개. 매 말고 형이름이 일지개. 이렇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법 규정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접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 발생 요인은 얘는 뭐 좀 직접적인 요인이에요. 직접. 즉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유용성, 효용이라고 말합니다. 유용성, 효용. 쓸모가 있어야 되는 자, 우리 부동산이 주택이에요. 그럼 주택으로 잘 지어가지고 쓸모가 있으면 가치가 높겠죠.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집은 집이야. 그런데 쓸모없게 쓰잘데기 없이 잘 지어놨어.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쓸모가 있어야 되죠. 주택이면 주택으로, 상가면 상가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희소성인데 이건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희소하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왜 상대적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서울은 집이 많아요, 부족해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도 태백은 집이 작죠. 희소성만 보면 강원도 태백이 집이 작죠. 그런데 인구 대비 사람이 원하는 거에 비해서 서울은 항상 집이 부족해요. 강원도는 전체적인 좀 이렇게 부족감 좀 작은 편이지만 사람들 수요에 대해서는 남아돌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서울 같은 지역은 집이 많은데도 상대적으로 원하는 만큼 공급이 안 되니까 집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집값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희소성에 따라서, 즉 이 원하는 만큼 집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높은 거는 상대적 희소성이 높아서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효수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집을 잘 지었어. 그 다음에 기회. 사람은 없는데 사람에 대해서 집이 기회. 그렇더라 그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가치가 안 생겨요.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찾는 사람, 즉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형성이 되지. 아무도 안 찾아. 그럼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여기에다 접목을 한 건데요. 여기에다가 부동산이니까 이전성을 집어넣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즉 이 이전성이라는 건 내 앞으로 명의가 등기가 가능해야 되겠죠.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거 내 거다.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죠? 내가 이걸 여러분 아파트가 여러분 거예요. 그냥 동산같이 이 동산은 점유라고 말하잖아요. 가지고 다니면 되겠죠? 그러면 아파트를 내가 메고 다갈까? 그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거 내 거다라고 그럼 5만 대다가 내 거라고 이름 적어놓을까? 그렇잖아요. 어릴 때 그냥 말했잖아. 지우개 이름 적고 했잖아. 잘 잊어버리니까. 그렇잖아. 지우개 이름 적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거 아저씨 이름 적고 아파트 이름 적으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내 앞에는 명의가 돼야 돼. 즉 이전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가치가 형성이 된다,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는 이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이 직접적으로 주는데 요거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가치가 안 생겨요. 금방 말했듯이 집이 너무 잘 지었어. 그 다음에 적절하게 부족해. 그 다음에 찾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내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이거 50억 지급하겠습니까? 내 앞으로 등기 안 되는데 어떻게 소유권을 확인하려고? 이러면 가치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모두 만족되었을 때, 모두 충족되었을 때 가치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은 좀 어려운데 이런 느낌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하고 가치 발생 요인에서 가치가 만들어진다라고 이론적으로 정리하는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얘는 직접 요인, 가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거고요. 얘는 좀 간접적으로 멀리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온기를 주는 느낌. 얘는 직접적으로 불협의 따뜻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외워야 되는데 얘는 형 이름은 일찍 해서 외웠잖아요. 얘는 외워야 됩니다. 외울 방법이 좀 마땅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재밌어요. 뭐냐면 히읗, 이형, 얘는 히읗이나 이형으로 시작하네? 그죠? 히읗, 이형, 이형, 이런 느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아, 시작이 히읗이나 이형, 얘도 유용성에도 이형 마찬가지인가?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는데요. 동기가 있었어요. 동기가, 방송 들으려나 모르겠네. 이 동기가, 얘는 서울 쪽, 저는 지방이고요. 얘가 여자친구 있었어요. 저는 없어가지고 부러웠습니다. 여자친구 있었는데, 얘 여자친구 이름이 다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여자친구 이름을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끝이 희야, 희. 그러니까 얘가 노래만 부르면 이성절이 희야 노래 있죠. 알걸? 걔 희야. 근데 그거만 부르는 희야.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희야, 희야, 이렇게 희야. 발생은 희야, 이렇게. 그 내 여자친구를 희야라고 할걸. 여튼 이런 느낌. 그렇게 다 암기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단순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가칭수에는 요런 게 있다 이렇게 나와요. 가시발생에는 요런 게 있다 이렇게 나와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말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 아주 단순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딱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6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제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할 때 법규가 있었잖아요. 감정평가 규칙이 있었는데 그 법규에 규정된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판단해서 감정평가에 적용을 해야 된다. 요걸 13가지입니다. 자그마치 13가지 쭉 정리해 놓은 걸 우리 뭐라 하냐면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볼 건데요. 오히려 시험에 좀 나오는 편에 잘 살펴놓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볼게요. 첫째, 체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먼저 체유효라는 말 아시면 되는데 체유효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가장 잘 이렇게 돼. 우리나라로 해서는 가장 잘.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 동그라미 1번. 최고 최선 이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그 다음에 최선의 이용 요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말했죠. 이 부동산이 가장 잘 사용되는 상태. 그래서 그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정해서 평가한다는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즉 부동산은 언제나 감정평가할 때 이게 가장 잘 표현될 때 가장 잘 이용될 때 최고의 결과를 할 때를 그때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걸 제유효용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는 아주 간단해요.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은 최고의 가격으로 이렇게 나와 틀린 적이 있어요. 최고 최선인데 이 최고는 뒤에 따라오는 거죠.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최고 최선의 이용. 그러면 가치는 따라서 오는 거예요. 잘 이용되면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특강에서 공부한 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연결되는 거니까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그때는 포인트 위주로 잡으니까 빨리빨리 지금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변동의 이건 굉장히 간단하겠죠.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겠죠. 우리 아파트가 지금 만약에 뭐 3억 정도예요. 그러면 10년 전에 3억이야. 그건 아니잖아. 5년에 또 3억일까? 아니죠. 이거는 변할 수가 있다.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왜? 시간에 따라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이런 요인들이 변해요. 이런 요인. 즉 일반 요인들. 시간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변화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의 변화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소득, 정책 이런 것들도 변해요. 지금 부동산 정책만 보더라도 1년, 2년 사이에 변화가 있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변화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부동산 가치는 변하게 된다는 걸 변동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1번은 요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여러분이 집중해서 볼 필요가 없으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뭘 보느냐 밑에 동그라미 2번 밑줄. 기준 시점 수정의 이론적 근거 밑줄. 요걸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게 뭐냐? 기준 시점이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즉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요때 평가하는 거와 요때 평가하는 게 같대 다르대? 다르다. 시간에 따라 다른. 그러면 이때 평가가 다르니까 이 부동산이 만약에 5억이다. 언제 날짜로 이렇게 이 부동산이 5억이다. 언제 날짜를 딱 명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시점 수정이라는 용어는
이 시점 수정이라는 것들은 우리 나중에 우리 비교 방식을 사용합니다. 비교 방식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비슷한 게 만약에 3년 전에 3억에 팔렸어요. 근데 지금 3년 사이에 3년 전에 3억에 팔렸는데 3년하고 지금 사이에 가치가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3년 전의 가격을 지금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시점 수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 수정. 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얘는 어떤 포인트냐? 자, 시점. 얘는 뭐하고 상관있죠? 시간. 이걸 철저히 외우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약간 여러분은 저는 그런 말을 나중에 많이 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여러분이 굉장히 냉철하고 침착하게 풀 환경이 안 돼요. 모의고사를 안 보신 분은 잘 모르는데, 모의고사 한 번만 보면, 자, 내가 모의고사 시험지를 다 풀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론이죠. 1번이 개론부터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여기에 6번까지 있어. 첫 바닥에. 3번 푸는데 옆에 친구가 책을 페이지를 탁 넘겨. 그게 나한테 천둥소리로 들려. 그 순간부터 내가 3번 풀다가 그때부터 가슴이 떨린다. 왜? 왠지 늦게 푸는 것 같아. 시간은 100분 중에서 2분 흘렀어. 98분 남았는데 그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한다. 그러면서 손발이 벌벌 떨려. 경험 안 해보셨죠? 느낌이 그렇다니까. 그게. 이게 대단히 침착하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풀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시험장의 대부분 시험 치는 분들의 심리 상태는 약간의 몽롱하고 약간의 좀 조급하면서 약간의 긴장된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언제 탁 돌아오느냐? 자신감이 생겼을 때. 개로 풀었는데 얘가 한 20개 풀었는데 와 됐어. 그때부터 마음이 쫙 가라앉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약간 몽롱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보다 약간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푸는 사례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문이 1, 2, 3, 4, 5, 5개 있으면 3은 확실하네? 이런 거는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뭐냐? 요건데 요 느낌이 요 놈이야 짜식. 그런 대부분 답이 맞아요. 이거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도망가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됐지 어느 정도 들어있다 보니까 여러분 감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듣고 배우고 한 게 어느 정도 들어있다 보니까 요거 느낌 그게 이렇게 들어보면 요 느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변동은 시간에 있는 느낌이네. 시간 느낌. 그래서 요거이네 이렇게 찾는다 이 말이지. 내가 볼 때는 명확하게 탁 이렇게는 불가능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연결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불가능하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동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아, 변동은 시간이구나. 이런 느낌? 그렇게 딱 봐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기준 시점 수정의 이론적 근거 밑줄 그어놓고 자주 보고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보시면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변동하고 예측을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감정평가상을 붙여서 말해야 합니다. 변동, 예측의 원칙 붙여서 말해요. 왜? 시간의 흐름이고 예측도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분리를 안 하는데 현실에 실무에 가면 이거 그냥 변동 예측 붙였어요. 이걸 따로따로 말하는 거죠. 한 덩어리를 묶어서 처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비슷한 개념이다라는 건데 예측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이 부동산이 과거, 현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뭐냐? 이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거다. 그래서 얼마로 평가할 거다.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서 감정평가해야 된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미래를 예측해서 감정평가해야 된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우리 수익 방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방식과 굉장히 밀접하다. 이런 느낌으로 봐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측, 미래를 예측해서 평가하세요. 이런 말이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가격의 정의, 수익환원법과 관련이 있다. 밑줄. 죄송합니다. 가치의 정의,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과 연관이 있다. 밑줄. 지금 말한 수익환원법이 수익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익방식, 순수익 또는 가치라고 말하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미래 수익을 현재로 환원한 현재값이에요.
어렵구나. 다시. 가치는 미래 수익을 현재로 환원한 현재값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부동산이 얼마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걸 가정해서 질금 얼마로 평가한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치라는 개념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 들어 있다. 얘 둘은 둘 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서 평가하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익이나 가치 이런 것들은 예측의 원칙과 연결된다. 이렇게 좀 자주 봐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의문점이 남는데 그럼 감정평가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토지를 감정평가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서는 13가지를 다 적용합니다. 연관이 있으면 이게 가장 잘 사용될 때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연관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 보시면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 수요 공급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 공급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부동산의 가치, 가격은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고 수요 공급은 다시 가치 영향을 준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말했죠. 요걸 일본 놈들은 뭐라 그랬죠?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봅니다. 동그라미 3은 가격 이중성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즉 우리 부동산의 가치는 당연히 부동산 모든 경제자는 수요 공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영향을 받겠죠. 똑같은 차이 아파트인데 서울 차이가 왜 비싸요? 수요가 있으니까. 강원도 태백은 수요가 없으니까 찬스를 벌써 가치가 떨어지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에 가치 영향을 준다.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기회 비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 감정평가할 때 기회비용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비용은 뭐냐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중간에 특정 용도로 사용함으로 사라지는 대한토지용에 지불하는 대가 밑줄. 요게 기회비용입니다. 우리가 경제서들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선택하면 복이 되는 게 있겠죠. 그죠? 우리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잖아.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이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겠다라고 선택했으면 앉아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선택이죠.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복이 된 게 있지 않을까? 복이 된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정도 포기했고 아닌가요? 그죠? 그 다음에 금전 질출도 포기했고 시간도 포기했고 복이 되는 대가 있지 않을까? 이걸 얻으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대가, 그죠? 그 제일 큰 대가, 그걸 뭐라 하냐? 기회비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뭐냐? 이걸 어떻게 할 때 복이 되는 대가 선택함으로써 이것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건데, 자, 몇 년 전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 토지도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 토지도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전다로 사용된다 볼게요. 공업용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도시 중심인데 원래는 상업지였어요. 상업지를 지금 공장용지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대인데 요걸 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용되고 있는 모습은 뭐죠? 공장. 앞으로 이용될 모습도 뭐죠? 공장. 그런데 이것들의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나냐? 얘가 더 높게 평가돼요. 왜? 둘 중에 볼 때 요게 복이 되는 대가가 더 커요. 아니, 상업지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상업지를 포기하면서 공장으로 쓰고 있어. 그럼 뭔가 이게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이거 복이 된 대가, 이걸 하면서 포기하는 대가 얘가 더 커져. 이럴 때 얘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그 근거는 뭐냐? 요거랑. 그래서 기출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요렇게 상업지가 공장으로 사용되고 그다음 중공업이 공장 비슷한 게 똑같이 비슷한 게 됩니다. 요렇게 될 때 요게 더 가치가 높게 되는 거는 기회비용이 원칙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느낌. 그래서 요게 지금 말하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 용도를 사용함으로써 사라지는 특정 용도는 여기 말하는 공장용지요. 사라지는 대안적 토지용. 그게 요겁니다. 요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여섯 번째가 수익 재정 체감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얘도 이름에 답이 있는데 수익은 체증하고 체감한다. 늘어났다 줄어난다 이런 거죠. 이거는 뭐냐, 우리가 어떤 모든 요거는 이 부동산 가치에 대한 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경제 현상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거든 모든 경제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다 적용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농지가 있어요. 농지에 여러분이 비료를 뿌려볼까요? 비료를 뿌리면 농사가 잘 되잖아. 약 안 쳤다 거짓말하기 없기 다 칩니다. 조금씩 되겠잖아, 그죠? 그런 치는 정도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약을 요만큼 치니까 수확량이 요만큼 늘어. 요만큼 치니까 수확량이 요만큼 늘어. 좋다. 이만큼 넣어볼까? 망해버리겠죠? 그러니까 투입에 따라 적정 투입에 따라 수익이 늘어난다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제 오히려 수익이 줄어요. 수익이 늘다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집 하고 있습니다. 장사 잘 돼. 요리사 한 명보다 두 명이 이렇게 짜장면을 많이 만들겠죠. 세 명은 더 많이 만들죠. 한 500명 집어넣어 볼까요? 500명 늘어나는가? 그건 아니잖아. 5명까지 맥시멈이라. 5명이 넘어가면 걸겠죠. 그 다음에 도구가 제한적이라. 그렇잖아요. 아니 이 후라이팬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요거 쓸 때가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5명이 딱 맥시멈이라. 그 넘어가면 줄어요. 짜장면은 왜? 사람의 동선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경쟁이 다 접목되죠. 즉 수익이 늘다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부동산에 보면 뭐하고 연결되느냐. 우리 개발 파트 이렇게 말한 적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냐. 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토지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층까지 건축하면 공사비가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층까지 건축했을 때 내가 2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손익분기점 지점이에요. 요 위로 가면 투자 대비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늘겠죠. 왜 여기에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계속 올라가도 계속 느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 되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 나타난다. 왜? 올라갈수록 공사비가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면적은 줄어들어요. 여기까지는 엘리베이터 하나인데 여기는 엘리베이터 2개가 돼야 돼. 그럼 분양 면적이 줄어들겠네? 그 다음에 공사비가 늘어나겠네? 엘리베이터가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 대형 건물 보면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아니 건물 요렇게 올라가다가 요렇게 가면 스프라에 살겠냐고 이긴 사람. 살겠냐고. 이렇게 돼 안정적이지 않나요? 제가 여러 군데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간 적 있어요. 요렇게 생겼어. 쌍둥이 빌딩.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레이시아 가면 쌍둥이 빌딩 요런 모양이잖아. 요게 한 6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지금 기억을 잡아. 요렇게 돼 있는데 요 사이에 이렇게 연결돼 놨어. 여기 지나가잖아요. 밑에 차들이 다 난다. 다니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는 게 다리는 진짜 다리가 안 떨어져. 자꾸 가면 이렇게 겉은 떨어지는데도 그렇게 요렇게 되는데 요런 식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양이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늘다가 이게 줄어드는 지점, 이걸 조방한 게 집약한 게 기억나죠? 그러니까 수익이 늘다 준다. 요게 뭐냐? 토지용의 집약도, 입체 이용률, 입체 공을 높이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재정 체감의 원칙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밑줄 것입니다. 주가 투자에 대한 판정, 토지 입체 이용률, 토지용의 집약도 밑줄. 이런 거 토지의 집약도, 입체 이용률, 즉 몇 층까지 공간을 올릴까 이런 것들 연결된다. 꼭 투자한다고 높은 건물이 무조건 이득이 높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최대 이익 지점이다. 그걸 판단할 때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수익 재정 체감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 수익 배분의 원칙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러면 답이 있죠. 수익을 뭐 한다고요? 배분한다는 거죠. 이걸 이게 동그라미 2번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시험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요.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가지 다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가장 어려운 원칙이에요. 어찌 보면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우리 생산 요소라는 게 있다, 그죠? 예전에 생산의 3요소를 우리 배운 적 있죠? 뭘까요? 토지, 노동,
자본. 모른다고 자책 안 해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알면 좋지만. 아셨죠? 요게 생산조. 그러니까 너무 배운 지 오래돼서 그래 우리가. 그죠? 학교 때 다 배운 못했는데 요걸 투입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죠? 투입하면 결과물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 수익을 다시 요런 생산 요소에다가 다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배분하는데 자본으로 배분하는 거는 뭐냐? 이윤 배당이에요. 투자받은 걸 배당하는 거고요. 노동에 배분하는 거는 급여, 월급이에요. 토지에 배당하는 건 지대 또는 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자들이 볼 때 토지는 비탄력, 즉 완전 비탄력이라고 보죠. 비탄력이란 말은 선택이 도망을 못 가. 그런데 배당을 작게,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데 투자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본금을 뺀다고. 그 다음에 노동이라는 말은 급여인데 이 고급 이런 인력들은 월급 작게 주면 도망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다 먼저 지급을 하고, 왜? 얘들은 도망갈 수 있으니까 탄력적이니까. 상대적으로 토지는 비탄력이라고. 탄력 나는 분위기 안 좋아졌네. 느낌만 잡으면 됩니다. 너무 깊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토지는 비탄력이라는 느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배분한 다음에 얘들이 도망가니까. 그래서 얘가 나중에 배분하는데 요거 배분하고 남은 걸 여기에다 배분하는데 이 배분계 높아요. 그럼 토지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배분된 게 작아요. 낮게 평가된다라는 걸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즉, 요 생산요소 배분되는 게 결정되는데 여기 하나 마지막에 배분된다. 요런 게 그게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기업 경영 총수익은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의 생산요소 고온도에 따라 배분된다는 원칙이다. 자본, 노동, 경영의 대가로 배분된 것을 총수에 차감하여 남은 잉여가 최종적으로 토지에 계속되는데 이 계속되는 수익이 많고 적음에 따라 계속되는 수익이 지대 지가가 되겠죠. 계속되는 많고 적음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원칙이다. 하여튼 그래요. 아셨죠? 자, 뭐가 연결되냐? 밑에 동그라미 3번 밑줄 토지자녀법 수익분석법에 연결된다. 밑줄. 얘는 뭐가 연결되느냐? 토지자녀법에 이론적 근거가 되는데 토지자녀법이 뭐냐? 금방 말했잖아요. 여기 기속되고 남은 게 기속된다. 그게 토지의 자녀분이 배분된다. 그게 토지자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 토지자녀법을 굳이 다룰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거와 연결된다라고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여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이게 기여도를 가지고 감정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여도의 합,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설명할 때 좀 애매한 거는 그게 알고 요거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잖아. 애매할 때는 뭔가 설명할 때 요거 아니고 요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애매한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요게 기여의 원칙은 동그라미 8번 밑줄 기여도를 합한 것이며 생산비 합이 아니다 밑줄. 즉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자, 우리 건물이 있어요. 우리 건물이 얼마짜리냐? 10억짜리입니다. 우리 건물이 문제가 뭐냐? 우리 건물이 10억짜리인데 건물이 몇 층짜리냐 하면은 5층짜리.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게.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이 좀 가치가 낮겠다라고 판단해줘. 그래서 여기다 내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건물 주인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이 5억이에요. 5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못하고 밖에서 매달려 가는 형태로 엘리베이터 같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도 설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하려면 좀 복잡하지만 건물 안으로 딱 들어오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약간 별도로 벽면을 만들어서 새로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설치했어요. 5억을. 그런데 우리가 위치가 굉장히 좋은 데다가 4층, 5층이 굉장히 임대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더웠고 걷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운동할 때는 아파트 10층, 20층 잘 걸어 다니면서 이거 타라면 또 안 걸어요. 신기하게. 저도 그래요. 저도 운동 삼아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집에 갈 때 4층 타고 간다? 그러다가 운동해야지 하면 여기서 1층부터 15층까지 걸어갔다 내려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 신기하게 그런 느낌입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니까 우리 부동산 가치가 7억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건 얼마나 평가는 15억이 아니고 17억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가 우리 아파트 우리 저 부동산이 약간 중심권에 외곽에 있어요. 싼 맛에 좀 이용했단 말이에요.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4.5층에 뭐가 있냐면 동창회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창회 사무실 느낌 알잖아요. 특정한 날짜가 되면 사람이 넘치지만 1년 내내 대부분은 비어 있잖아.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는 한정가 동네 알걸? 그러니까 이거 임대료 비쌀 이유가 없잖아 사실은. 그냥 외곽에 좀 넓직하고 차대기 좋은데 그게 최고라. 중심 위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맛이 있거든요. 외곽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했다고 임대를 많이 높이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치가 3억밖에 안 올라갔어. 설치 가치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받냐? 13으로 평가합니다. 즉 생산비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뭐와 연결되느냐? 밑에 밑줄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인데요. 병합 분할에 따른 한정 가격의 판정, 주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 밑줄. 여기에 유형과 관련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건물 주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5억을 설치해서 요 경우가 되면은 엘리베이터 설치하겠습니까? 하겠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적합하고요. 요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필요가 엘리베이터 설치 투자,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떤 주가 투자에 적부 판단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왼쪽에 밑줄건 병합분할 때는 한정 가격의 판정이라는 것은 뭐냐? 요거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느낌이냐? 그런 적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그래요. 토지가 있어요. 여기는 A, 여기는 B. 요거는 우리 토지입니다. 우리 토지 이런 걸 도로에 접합면이 없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맹지라 그러죠? 이걸 맹지라고 말하는데 A가 이 동네 시세가 평당 100만 원이에요. 전부 다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50만 합시다. 너무 세네. 내가 50만 원인데 A가 자기 토지 요만큼을 나한테 요만큼이든 요만큼 아무 때나 여기든 아무 때나 이걸 100만 원에 판대. 나한테. 그러면 이 토지, 이 제안을 B한테 하면 B는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시세 2배나 달라니까. 근데 나에게 이 제안을 하면 나는 어때? 땡큐. 왜? 이게 연결되면서 건축이 가능해지잖아. 이런 거 모텔로 딱이다. 안 보이고 출입구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안 가봤구나. 저는 가끔 가보기도 합니다. 오늘도 오면서 이제 제가 칠곡 수업하면 중간에 차고 이렇게 넘어오니까 모텔 특징이 이렇게 관찰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그렇게 관찰이 됩니다. 여하튼 요렇게 해서 모텔로 딱이야 이게. 이런 경우. 요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그때 내가 이 비싸게 주고 올라가는 가치 상승과 비싼 걸 비교해 가지고 요게도 효용이면 이거 매입하겠죠? 해도 별 도움 안 돼. 안 하겠죠? 기여도의 합. 이게 나에게 이 도움을 줄지 않는데 기여도를 판단한다. 비싸게 준 게 얼마나 나에게 기여하느냐 이걸 판정한다는 거죠. 비싼 것보다 기여도가 높으면 매입할 거고 비싼데 기여도가 낮으면 매입을 안 할 거고 그래서 그와 연결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 자, 계속 요런 느낌이죠. 이쪽 이제 지우고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면 균형의 원칙인데 요거는 대빵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9번에 있는 균형의 원칙이에요. 균형의 원칙은 이름에 답이 있죠? 어떻게 된다 그러죠?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적절하게 높게 평가되는데 균형이 안 맞아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걸 균형의 원칙이라 그러는데요. 자, 넘겨볼게요. 어떤 균형이냐? 어떤 균형이냐? 동그라미 4번에 봅니다. 어떤 균형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얘는 내부, 4번은 내부 동그라미.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입니다.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 단어는 뭐냐? 요거 내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내부. 내부 구성 요소지 외부 하면 틀렸습니다. 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 제가 요즘은 좀 안 갑니다. 채시의 소나기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좀 10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채시의 소나기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지금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채시의 소나기에 들어있을 때 채시가 가끔 저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 가자고. 저는 일요일 날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그냥 빈들빈들 누워서 TV 보면서 나 그러고 싶다.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따라갑니다. 근데 왜 따라가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상품을 한 개 더 받는 거야. 내가 따라가면서. 그렇고 치사하지만 제 용도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파트 구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아파트가 A 타입이 있고 그리고 B 타입. 타입이 여러 개 있어. 이렇게. 평수는 똑같아요. 이 타입이 있는데 이게 구조가 조금씩 어때요? 다르죠? 구조가 좀 다르죠? 배치가 다르잖아. 배치가 달라요. 그렇게 돼. 그러면 이거 보고 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게 제일 구조가 좋냐고. 나 그런 거 물으면 싫어합니다.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거 아주 애매하잖아요. 왜? 내가 볼 때 저만 아니고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볼 때 이거는 똑같습니다. 왜 똑같죠? 평수가 같잖아. 그러면 왜 달라? 같은 거지? 그런데 이 예리한 여성분들에 볼 때 미세함의 차이 못 봅니다. 뭐냐? 요것들의 뭐가 구조, 동선이 달라요. 즉 뭐냐? 요거는 방의 크기가 좀 크고 요거는 방이 크다 보니까 화장실이 좀 작아. 요거는 예를 들어서 구조가 적절해. 이게 적절하게 잘 짜임새 균형이 잘 맞는 거라. 아시겠죠?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균형이 잘 잡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 이걸 잘 보시는데 실제로 보면 요거보다 요게 가격이 조금 높아요. 새 아파트. 이게 몇백만 원 정도 구조가 좋아가지고 타입이 이러는데 어떤 타입은 구조가 잘 짜여서 가치를 높게 받는다? 어떤 거는 구조가 안 좋아. 가치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이게 그 실제로 거래될 때도 구조가 좋은 게 먼저 거래가 돼. 그 느낌 아시겠죠? 그런 느낌.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균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균형이 잘 잡히면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라는. 그런데 얘는 구조가 안 좋잖아요. 가치 떨어지잖아요. 요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요럴 때 이걸 기능적 감가라고 말합니다. 가치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가치를 기능적 감가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걸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요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에 개별 분석 밑줄, 동그라미 4번 끝에 기능적 감가 밑줄.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이걸 나중에 세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세트로. 자, 좀 이따 보도록 할 거고 10번. 10번에 요 두 놈이 중요한데요. 적합의 원칙. 가치의 재원칙 13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하고 적합입니다. 이 그냥 공부하기 시험 2개만 끝내야 돼요. 그래도 됩니다. 그만큼 애들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럼 적합의 원칙은 뭐냐라는 거죠. 이름에 답이 있죠? 적합해야 되겠죠.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어울려야 돼요. 어디에 어울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어울려야 되느냐 이게 외부 환경에 어울려야 된다. 외부 환경에 어울릴 때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키 단어는 뭐냐? 이거 외부입니다. 외부 환경에 어울릴 때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아까 했던 요런 주택을 잘 지었습니다. 집을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즉 집이 구조가 끝내죠. 구조가 아주 좋다는 말은 균형이 정말 잘 잡혔단 말이죠. 집이 정말 잘 지은 거라. 그런데 이 주택이 주변에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쓰레기 아치장, 그 다음에 철공소, 그리고 공장지대, 또 뭐가 안 좋은 게 뭐가 있죠? 공장지대, 그 다음에 또 뭐 폐차장, 이런 동네에 집이 있어요. 이 주택이 주변하고 어울립니까? 어울리면 거기 살아야 돼. 안 어울린다 그죠?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 집값이 어떻게 되겠다? 떨어진다는 거죠. 왜 떨어지죠?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못해서,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주택이 주변에 공원, 학교, 그 다음 편의시설, 주택지에 있어. 그러면 가치가 높게 평가되겠죠. 왜? 주변하고 어울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나 이것도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요런 예, 그걸 적합이라고 말합니다. 외부 환경에 어울리냐라는 건데요. 만약에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가치를 뭐라 그러냐면 경제적 감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의 어울림을 판단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지역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외부 환경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밑줄, 지역 분석 밑줄, 동그라미 4번 끝에 경제적 감가 밑줄. 자, 이 둘은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좀 이따 궁금하면
좀 이따 뒤에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균형과 적합도 배웠고요. 자, 이제 계속 볼까요? 11번에, 시행계한 게 있습니다. 11번에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쌤, 적합 외부라 그랬잖아요. 얘도 외부인가요? 네, 맞습니다. 둘 다 외부입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 얘는 외부와의 어울림을 나타내죠. 그죠? 얘는 외부로부터 그냥 영향을 받아요. 외부로부터 그냥 영향을 받는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은 외부 효과라고 말합니다.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렇죠?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냥 영향을 받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있어요. 좋은 영향이겠죠? 지하철 좋은 이런 언제나 누구에게나 좋아요. 여기에다가 핵 배기 시설이 있어. 뭔가 방사능이 좀 누출되고 있어. 이거는 어디에나 안 좋은 거죠. 상관없이. 아니 핵 배기 시설하고 어울리는 거 뭐가 있을까요? 공장이 주택이 뭐가 어울릴까? 없어. 이런 것들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볼게요. 공장지대 주택은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근데 공장지대 공장은 어울리죠. 이게 적합이라. 그런데 여기는 그냥 영향을 받는다니까. 어울림을 따지는 게 아니고 느낌 아시겠죠? 어울리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냥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지. 어울림, 얘는 어울림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성의 원칙은 뭐냐? 동그라미 미분 밑줄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와 연결되어 있다. 밑줄. 자, 12번째입니다. 12번째가 뭐냐면 경쟁의 원리라는 거예요.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쟁은 뭐냐? 경쟁 원리가 되는데 경쟁 원칙인데 얘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동그라미 1번에 밑줄 긋습니다. 초과유는 동그라미 초과유는 경쟁을 이야기하고 경쟁은 초과유는 소멸하고 부동산은 그 가치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된다는 원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안동에 이렇게 좀 산으로 좀 경치 좋은 산으로 둘러싸인 여기에 대학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알겠죠? 약간 외곽 쪽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가에 원룸을 제일 많아야 몇 개 없어. 그래서 원룸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학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원룸이 공실이 없어요. 그리고 임대료가 이 안동시 전체보다 임대료 좀 높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이 부동산 즉 원룸을 지을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다른 데보다 좀 높게 평가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다른 데보다 이게 공실도 없고 임대료 좀 높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이걸 가치를 높게 평가하겠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걸 왜? 자,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임대료를 수익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과이윤이 언제까지 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지. 누가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안 들어올까요? 이 초과이윤이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 경쟁업체가 뛰어든다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니서 처음엔 안 됐지만 나중에 이 방법을 찾다 보면 용도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이 용도 변경에서 원룸이 들어온다 이 말이지. 그러면 경쟁업체가 나타나겠죠? 경쟁업체가 나타나면 이 초과이윤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죠. 초과이윤이 소멸됩니다. 어디까지? 안동 평균 임대 수준까지. 지금 당장은 초과를 누리지 모르지만 이 초과이윤은 몇 년 안에 한정된단 말이죠. 부동산은 장기적이에요. 10년, 20년 갈 거예요. 10년, 20년 갈 때 가치를 평가할 때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가치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왜? 이 가치는 소멸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왜? 초과이윤은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쟁은 다시 초과이윤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와 장기적으로는 여기와 안동 시내가 거의 비슷한 이런 이 임대료 수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걸 감안해서 감정평가해라라는 걸 경쟁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볼게요. 초과이윤은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은 초과이윤을 소멸시키므로 부동산은 그 가치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된다는 원리다. 좀 감이 오시죠? 그 적절한 가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13번째가 대체의 원칙입니다.
대체의 원칙은 뭐냐? 대체 가능한 부동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에 따라서 부동산은 가치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만 가볍게 밑줄그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그것과 대체관계에 있는 유사 부동산 또는 재화의 가격과의 상호 영향으로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자,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자, 여기 우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평가할 겁니다. 이거하고 대체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도 좀 이따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여기 아파트 올라가면 사람들 여기에서 우리 동네 오겠죠? 우리 동네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 가격에 따라서 우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대체되는 재와 대체재죠. 대체재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의 가치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대체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까지 쭉 공부를 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딱 두 가지를 봅니다. 그게 뭐냐? 균형은 따릅니다. 내부 균형. 다음 외부 적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답을 가장 많이 결정했는데, 우리 또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저랑 같이. 3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말했죠. 자, 3번에 1, 2번은 여러분 푸시고 3번만 저랑 같이 풀 겁니다. 3번. 1번. 균형의 원칙은 개별과 연결되고 적합 원칙은 지역과 연결.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왜 틀린지 볼게요. 2번. 수익 배분의 원칙은 부동산의 수익은 각 생산소에 배분되는 원칙으로 주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과 관련된다. 이게 틀린 거죠. 주가 투자 적정성 판단은 수익 배분이 아니고 기여의 원칙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은 틀린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아까 우리 다 지워버렸네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하면서 요약집을 같이 볼까요? 요약집 157쪽에 보면 됩니다. 157쪽을 보면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잔여법과 연결되고 있죠. 자, 밑에 8번 기여의 원칙은 동그라미 3번 끝에 주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연결되고 있죠. 어렵지롱. 네, 처음이라 어려운 거예요. 좀 시켜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주가 투자 이게 틀린 겁니다. 3번 감정평가 업무에서 시점 수준과 기준 시점. 시간 나왔죠? 뭐가 나왔까요? 변동의 원칙이죠. 변동의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익 배분 틀렸습니다. 변동의 원칙 이렇게 돼야 됩니다. 4번 부동산의 효용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속한 주위 환경에 어울려야 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적합의 원칙입니다. 선생님 외부 아니잖아요. 자, 개론의 어려운 점입니다. 이걸 외부 환경인데 외부 환경, 주위 환경, 주변 환경, 인문 환경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냐? 주위 환경에 어울려야 된다. 그랬죠? 는 균형이 아니고 적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5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이중성의 근거가 돼요. 부동산 가격 이중성은 수요 공급이죠. 가격이 수요공급에 영향을 주고 수요공급에 다시 영향을 준다. 이게 피드백,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격의 이중성이 연결되는 것은 그죠?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어렵다 그죠? 네, 왜 어렵죠? 철저히 암기가 안 돼서 그래요. 이 기본적인 내용이 자주 보고 암기가 되어야만이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특강 자료도 그렇고 여기 프린트물 자료도 문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조금 못 풀만한 수준은 됩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자주 할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제가 하는 수업의 대부분, 제 문제는 대부분 그래요. 난이도가 상, 중, 하가 있습니다. 상은 결국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주 나지 못하니까 하는 안 해도 해요. 하는 뭐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 중에서 대체의 원칙은 대체제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대체 원칙. 부동산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변동 원칙. 이게 요거예요. 요거는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이 문제는 요거라는 거죠. 요게 뭐냐? 문제 3번의 지문 대부분이 요 정도. 그래서 나는 계속 이 문제 낼 거야. 그래서 풀면 여러분 안 풀리게 만들 거야. 그걸 놀리고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요거에 대한 연습이야. 요렇게 풀 문제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를 내가 계속 이 문제 내기를 원하나요? 예,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교재로만 다 나오는 거예요. 상식으로 다 때린다고. 이런 문제도 안 나오냐?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지만 이건 여러분 합격을 좌우하잖아요. 왜? 이거는 여러분 보자마자 여러분이
문제를 40문제 보면 보자마자 답 나오는 게 한 10개 가까이 있어요. 그게 뭐야? 이거는 내가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주안점을 되는 건 요겁니다. 요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요거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농담이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 대부분 그래. 왜 자꾸 어려워 그래?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라 내가 일부러. 그걸 일부러 못 풀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짜증낼 필요 없다는 거 당연히 따라가야지 거기다가.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을 해야 나도 모르게 몇 달째 실력 올라가 있어. 요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다고 다 그렇게 말한 게 없어요. 알겠죠? 자꾸 이렇게 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뒤에 있는 내용 보도록 좀 쉬죠.